안녕하세요. 다시 찾아와 주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검사의 보안 수사권을 없애면 정말 범죄 피해자만 버려지는 걸까요? 지금 벌어지는 싸움은 피해자를 지킬 것인가 버릴 것인가의 단순한 싸움이 아닙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실제로 누구의 노력으로 다시 움직였는지 검사가 직접 보안 수사를 하지 못하게 되면 부실한 수사는 누가 바로잡는지, 그리고 새 제도가 실패했을 때 그 책임은 누가 지는지가 핵심입니다. 오늘은 이 문제를 세 겹으로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법이 실제로 무엇을 바꾸는지, 다음으로 한 피해자의 목소리가 어떻게 정치와 언론의 프레임 안에서 소비되는지, 마지막으로 검찰개혁의 진짜 성패를 가를 인사와 절차와 책임의 문제를 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보안 수사권을 없앤다는 한 문장보다 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잘못된 수사를 누가 발견하고 누가 고치며 끝까지 고치지 않으면 누가 책임지느냐는 질문입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검찰은 한 손에 돋보기를 들고 사건을 들여다보면서 다른 손으로는 그 사람을 법정에 세울지 말지를 결정해 왔습니다. 수사와 기소가 한 조직 안에서 이어진 겁니다. 검찰개혁은 이 두 손을 떼어놓자는 데서 출발합니다. 중대범죄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이 맡고 공소제기와 유지는 공소청이 맡도록 구조를 바꾸는 것이죠.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법은 이미 제정됐고 새 체제의 시행도 예정돼 있습니다. 하지만 간판이 바뀐다고 권력의 습관까지 저절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간판은 하루면 바꿀 수 있어요. 조직의 이해관계는 이삿짐 센터를 불러도 좀처럼 움직이지 않습니다. 여기서 가장 많이 섞여 쓰이는 말이 보안수사권과 보안수사 요구권입니다. 두 말은 비슷해 보이지만 전혀 같지 않습니다. 직접 보안수사는 검사가 부족한 증거를 스스로 다시 수집하고 관련자를 불러 조사하는 권한입니다. 반면 보안수사 요구는 수사가 부족하다고 판단될 때 경찰이나 중수청에 다시 조사하라고 요구하는 권한입니다. 현재 논의의 핵심은 검사가 직접 수사하는 길은 닫되 공소를 담당하는 기관이 수사의 빈틈을 발견했을 때 다시 조사하라고 요구할 통로는 남길 것인가, 남긴다면 얼마나 강하게 작동하게 할 것인가입니다. 그러니까 검사가 직접 뛰지 못하게 한다고 해서 모든 사건 기록을 눈 감고 받아 적는 구조를 만들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반대하는 쪽의 걱정도 가볍게 넘길 수는 없습니다. 첫 수사기관이 증거를 놓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말을 충분히 듣지 않을 수도 있고 현장 감식이나 디지털 포렌식이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사건을 불송치한 뒤에야 새로운 정황이 드러나는 경우도 있죠. 이때 두 번째 기관이 기록을 다시 보고 문제를 지적할 수 있어야 한다는 요구는 충분히 합리적입니다. 특히 사법 시스템에서 한번 외면당한 피해자라면 그 두 번째 문이 닫힐까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가 보안수사권 폐지에 우려를 나타낸 것도 바로 이런 경험에서 나온 목소리로 봐야 합니다. 그 목소리를 정치적으로 불편하다는 이유로 깎아내리면 안 됩니다. 하지만 한 피해자의 정당한 우려에서 곧바로 오직 검찰만이 피해자를 구할 수 있다는 결론으로 뛰어가면 문제가 생깁니다. 피해자의 고통은 존중해야 하지만 그 고통을 특정 기관의 권한을 영구히 보존하는 면허증처럼 사용해서도 안 됩니다. 범죄 피해자의 권리를 진심으로 걱정하는 사람이라면 어느 정당의 구호보다 먼저 사건이 어디에서 막혔고 누가 다시 문제를 제기했으며 어떤 절차가 실제로 결론을 바꿨는지를 봐야 합니다. 피해자의 눈물은 제도를 검증하는 출발점이지 토론을 끝내는 마침표가 아닙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을 보겠습니다. 초기 수사와 1심 단계에서 사건은 살인미수 혐의로 다뤄졌습니다. 그런데 피해자는 단순 폭행이나 살인미수만으로 설명되지 않는 정황을 계속 제기했습니다. 항소심 과정에서 피해자의 옷에 대한 DNA 재감정이 이루어졌고 성범죄와 관련된 증거가 다시 검토됐습니다. 검찰은 이후 공소장을 강간살인미수 혐의로 변경했고 항소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끈질긴 문제 제기와 사회적 관심이 사건을 다시 움직이게 했고 재감정과 공소장 변경이 법정의 결론을 바꾸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을 두고 검찰이 모든 진실을 밝혀냈다고 말하는 것도 정확하지 않고
검찰은 아무 역할도 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경찰과 검찰 모두 초기 과정에서 충분히 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고 피해자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건이 다시 열렸으며 이후 검찰의 법적 조치가 재판의 방향에 영향을 줬습니다. 어느 한쪽만 지우면 사건의 절반만 말하게 됩니다. 바로 여기서 중요한 교훈이 나옵니다. 필요한 것은 영웅기관 하나가 아닙니다. 첫 수사가 실패했을 때 피해자가 다시 문을 두드릴 수 있고 그 문을 받은 기관이 일정한 시간 안에 답하며 답하지 않으면 책임을 지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보도는 이 복잡한 과정을 잘게 잘라 한 문장으로 바꾸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안 수사권이 사라지면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같은 진실은 영원히 묻힌다는 식입니다. 강력한 문장이죠. 짧고 감정적이고 기사 제목으로도 편합니다. 반대로 왜 초기 수사에서 중요한 정황이 충분히 다뤄지지 않았는지, 피해자가 왜 스스로 증거를 찾아다녀야 했는지, 현행 제도 안에서도 왜 그토록 오랜 시간이 걸렸는지는 뒤로 밀립니다. 언론이 어려운 제도를 쉽게 설명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쉽게 설명하는 것과 한쪽만 보이게 만드는 것은 다른 일입니다. 원문 대담에서도 바로 이 선택의 문제가 제기됩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의 비판적 목소리는 크게 보도되지만 검찰권 행사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다른 사법 피해자의 목소리는 같은 무게로 다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입니다. 대표적으로 유우성 씨 사건이 있습니다. 유우성 씨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의 피해자였고 이후 과거에 기소 유예됐던 사안으로 다시 기소됐습니다. 대법원은 이 재기소를 공소권 남용으로 판단했습니다. 검찰이 피해자를 보호한 사례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검찰의 권한 행사 때문에 한 시민이 오랜 시간 고통받은 사례도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누구의 고통이 더 크냐를 겨루자는 게 아닙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의 두려움도 진짜이고 유우성 씨가 겪은 국가기관의 잘못도 진짜입니다. 한쪽 피해자의 눈물로 다른 피해자의 상처를 지워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왜 어떤 피해자의 목소리는 검찰 권한을 지켜야 한다는 증거로 반복되고 검찰 권한 때문에 피해를 본 사람의 목소리는 같은 무게로 다뤄지지 않을까요? 이 질문을 던지는 순간 논쟁은 피해자 보호, 대범죄자 보호라는 단순한 구도에서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피해자라는 말이 누구의 권한을 지키기 위해 선택적으로 호출되고 있는지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자는 주장은 검사가 모두 나쁜 사람이라는 전제에서 출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오랫동안 쌓아 올린 결론을 쉽게 뒤집지 못한다는 현실에서 출발합니다. 수사관이 몇 달 동안 한 방향으로 증거를 모았다면 나중에 그 방향이 틀렸을 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자신이 수사한 사건을 자신이 기소할지 판단하면 기소하지 않는 결정이 곧 자신의 수사가 잘못됐다는 고백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가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사람이기 때문에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자는 겁니다. 적법 절차의 핵심도 여기에 있습니다. 당사자의 말을 충분히 듣고 판단하는 사람은 자신이 한 일을 스스로 심판하지 않아야 합니다. 칼을 든 손과 그 칼이 정당했는지 판단하는 손은 달라야 합니다. 검찰이 준사법기관을 자처하려면 수사팀의 성과를 지키는 조직이 아니라 기록을 거리를 두고 검토하며 무리한 수사를 걸러내는 기관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수사한 검사가 그 사건을 자기 사건이라고 부르고 그 결론을 법정에서 끝까지 지켜야 하는 구조에서는 객관성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개인의 양심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도로 분리하려는 것입니다. 검찰 개혁을 지지하는 시민이라면 검찰이라는 이름이 사라지는 데서 만족해서도 안 됩니다. 공소청이 정말 수사기관과 거리를 두고 증거를 객관적으로 검토하는지, 중수청이 새로운 거대 권력으로 자라지 않는지, 경찰 수사의 오류를 고치는 절차가 실제로 작동하는지 끝까지 봐야 합니다. 개혁은 기관 하나를 없애는 행사가 아닙니다. 권력이 서로를 감시하도록 배치하는 설계 작업입니다. 이름만 바꾸고 같은 사람이 같은 방식으로 같은 권한을 행사한다면 국민 입장에서는 새 명찰을 단 옛 제도를 만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이런 결론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대한 사건에 한해 공소청 검사에게 직접 보완 수사권을 조금 남겨두면 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얼핏 보면 현실적인 절충안입니다. 피해자를 보호할 두 번째 안전장치도 남고 검찰의 직접 수사도 제한할 수 있어 보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두 번째 함정이 시작됩니다. 직접 수사권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기존 검찰 수사 인력을 공소청 안에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논리가 생깁니다. 조직은 언젠가 권한이 되살아날 수 있다는 기대만 있어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기존 수사 인력이 중수청으로 제대로 이동하지 않고 공소청에 남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공소청은 공소유지기관이라고 하면서 사실상 두 번째 수사기관처럼 행동할 수 있습니다. 중수청과 공소청은 서로를 견제하기보다 사건 주도권을 놓고 경쟁하게 됩니다. 문제가 생기면 중수청은 공소청의 요구가 모호했다고 말하고 공소청은 중수청의 요구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책임 소재가 흐려지면 기관들은 이상하게 기억력이 좋아집니다. 남이 잘못한 일만 아주 또렷하게 기억하거든요. 그 사이에서 피해자는 다시 어느 기관의 문을 두드려야 할지 몰라 기다리게 됩니다. 더 위험한 시나리오도 있습니다. 새 제도가 출범한 뒤 일부 구성원이 소극적으로 움직이거나 인력과 예산의 이관이 늦어져 사건 처리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곧바로 역시 검찰이 직접 수사해야 한다는 여론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검찰 개혁을 되돌리는 가장 쉬운 방법은 법을 즉시 폐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새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게 내버려 둔 뒤 실패를 증거로 삼아 옛 권한을 복원하는 것입니다. 권한은 문을 닫아도 틈이 남으면 다시 들어옵니다. 그래서 법률의 문구만큼 중요한 것이 시행령과 수사준칙, 인사배치와 예산, 전산망과 감찰 장치입니다. 그렇다면 직접 보완 수사권을 없앤 뒤 무엇을 남겨야 할까요? 첫째, 공소청이 수사 기록을 검토하고 부족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적어 중수청이나 경찰의 보완 수사를 요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만 막연히 더 조사하라고 쓰는 방식이 아니라 어떤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고 어떤 증거가 필요한지 문서로 명확히 남겨야 합니다. 그래야 수사기관도 책임을 피하기 어렵고 나중에 왜 사건이 지연됐는지 추적할 수 있습니다. 둘째, 보완 수사 요구에는 강제력 있는 처리 기한이 필요합니다. 사건을 받은 기관이 몇 달씩 묵혀도 아무 일이 없다면 요구권은 종이 위에 장식이 됩니다. 특히 공소시효가 임박했거나 신체 안전이 걸린 사건은 긴급 절차를 두고 더 짧은 기한 안에 처리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자동으로 상급기관과 외부감시기구에 보고되도록 만들 필요도 있습니다. 법에는 권한만 쓰고 시계는 빼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피해자에게 가장 잔인한 권력은 거창한 권력이 아니라 끝없이 기다리게 하는 권력입니다. 셋째, 피해자와 고소인에게 실질적인 이해 제기 통로가 있어야 합니다. 불송치나 불기소 결정을 받았을 때 무엇이 부족했는지 알 수 있도록 이유를 충분히 설명해야 하고 새로운 증거나 수사 누락을 제시하면 독립된 사람이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경찰에 문제가 있다고 경찰 내부에만 호소하고 중수청에 문제가 있다고 중수청 내부에서만 판단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나 수사인권보호관, 법원에 의한 재정신청과 같은 외부 절차를 더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연결해야 합니다. 넷째, 보완수사 요구가 정당한데도 반복해서 무시되거나 형식적으로 처리되면 담당 수사관 교체와 감찰 징계 요구가 가능해야 합니다. 반대로 공소청이 무리한 요구를 반복해 사실상 직접 수사를 지휘하려 한다면 그것도 통제해야 합니다. 요구한 쪽과 수행한 쪽 모두 기록을 남기고 외부 검증을 받아야 균형이 생깁니다. 어느 한 기관의 선의를 기대하는 방식으로는 오래 버틸 수 없습니다. 다섯째, 사건 기록을 공유하는 전산 시스템이 제대로 연결돼야 합니다. 공소청이 종이 보고서 몇 장만 보고 수사의 빈틈을 발견할 수는 없습니다. 증거 목록과 압수물, 디지털 분석 결과, 진술 변경 과정과 보완 요구의 처리 상황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공소청이 수사기관의 모든 판단을 실시간으로 지휘하도록 만들면 다시 수사지휘 체제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열람과 지휘의 경계를 법률과 기술 설계에서 분명히 해야 합니다.
6째, 전환기 인사가 중요합니다. 중수청의 수장이 누구인지, 기존 검찰 수사 인력이 어떤 기준으로 이동하는지, 경찰과 다른 수사기관 출신이 얼마나 균형 있게 참여하는지에 따라 조직 문화가 달라집니다. 옛 검찰의 수사 방식과 인맥이 그대로 옮겨간다면 중수청은 간판만 다른 검찰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경험 있는 인력을 모두 배제하면 초기의 수사 역량이 흔들릴 위험도 있습니다. 필요한 것은 숙련을 가져오되 권력의 폐쇄성은 가져오지 않는 인사 원칙입니다. 바로 이것이 검찰개혁의 진짜 승부처입니다. 검사의 직접 보안 수사권을 없앴다는 한 문장으로 개혁이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수사 실패를 발견하고 수정하는 절차가 실제로 작동하는지, 피해자가 다시 말할 수 있는지, 기관이 시간을 끌 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에 성패가 달려 있습니다. 법률안의 제목보다 중요한 것은 피해자가 그 제도를 이용했을 때 어떤 답을 받느냐입니다. 제도가 아무리 그럴듯해도 현장에서 전화가 연결되지 않고 사건이 떠돌면 국민에게는 실패한 개혁입니다. 그러면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보안 수사권이 사라지면 피해자는 버려지는 걸까요?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답은 검찰이라는 기관의 이름에 있지 않습니다. 새 제도가 얼마나 촘촘하게 설계되고 실제로 집행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한동훈 의원과 폐지 반대 측이 한 수사기관의 오류를 다른 기관이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하는 부분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동시에 개혁을 추진하는 측이 수사와 기소를 한 손에 쥔 구조가 권한 남용과 자기 확신을 키워왔다고 지적하는 것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두 주장 가운데 하나만 택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수사와 기소는 분리하되 공소기관이 수사의 누락을 발견하면 구체적인 보완 수사를 요구할 수 있게 하고 그 요구를 무시하면 책임을 묻는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 의해 제기권과 외부 감시를 강화하면서도 공소청이 직접 수사기관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게 막을 수 있습니다. 어려운 설계지만 불가능한 설계는 아닙니다. 오히려 정치가 해야 할 일은 쉬운 구호를 고르는 것이 아니라 이 어려운 균형을 법조문과 예산과 인사로 구현하는 것입니다. 참 답답한 것은 논쟁이 자꾸 피해자를 보호할 것이냐 범죄자를 보호할 것이냐는 말싸움으로 돌아간다는 점입니다. 형사사법제도는 누구를 더 미워하느냐를 정하는 장치가 아닙니다. 억울한 피해자를 구하고 죄 없는 사람을 잘못 처벌하지 않으며 권력 있는 사람도 법 앞에서 빠져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장치입니다. 세 가지 가운데 하나만 강조하면 다른 두 가지가 무너집니다. 피해자를 보호한다는 이유로 무제한 권한을 주면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길 수 있고 권한 남용을 막는다는 이유로 오류 수정 장치를 없애면 처음 피해자가 다시 버려질 수 있습니다. 정부와 국회가 앞으로 보여줘야 할 것은 개혁을 통과시켰다는 선언이 아닙니다. 시행 전에 중수청과 공소청의 업무 경계를 분명히 하고 보안 수사 요구의 기한과 절차를 공개하며 피해자의 신청과 외부 감시 장치를 누구나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해야 합니다. 인력 이동과 예산 배분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특히 시행 초기에 사건 지연이나 책임 떠넘기기가 발견되면 숨기지 말고 즉시 수정해야 합니다. 개혁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비판을 막는 것이 아니라 실패 가능성을 먼저 인정하고 대비하는 것입니다. 언론의 책임도 큽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의 목소리를 보도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다만 그 목소리만으로 제도의 결론까지 대신해서는 안 됩니다. 유우성 씨처럼 검찰권 남용으로 피해를 본 사람의 경험도 함께 다뤄야 합니다. 직접 보안 수사가 없을 때 생길 위험뿐 아니라 직접 보안 수사가 존재했을 때 발생했던 문제도 같은 화면에 올려야 합니다. 그래야 시민이 공포가 아니라 정보에 근거해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한쪽 피해자를 앞세워 다른 쪽 질문을 입막음하는 순간 피해자 보호는 원칙이 아니라 정치 기술로 변합니다. 검찰개혁을 반대하는 사람에게도 묻고 싶습니다. 정말 피해자를 걱정한다면 왜 지금까지 피해자가 수사기관을 상대로 혼자 싸워야 했는지, 왜 현행 보안수사제도가 있어도 수많은 사건이 지연되고 누락됐는지 함께 답해야 합니다. 검찰개혁을 지지하는 사람에게도 묻고 싶습니다. 정말 권한 분산을 원한다면 중수청이 또 다른 검찰이 되지 않도록 어떤 통제 장치를 준비했는지, 피해자가 두 번째 판단을 요구할 통로를 어떻게 보장할지 설명해야 합니다. 어느 쪽도
상대의 최악만 보여주면서 자기 제도의 빈틈을 숨겨서는 안 됩니다. 결국 검찰개혁의 목적은 검찰을 벌주는 데 있지 않습니다. 국가의 형사사법 권력이 한 조직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시민의 권리와 적법 절차를 위해 작동하도록 만드는 데 있습니다. 공소청은 수사기관의 성과를 대신 포장하는 곳이 아니라 증거를 냉정하게 검토하는 곳이 돼야 합니다. 중수청은 힘 있는 사람을 겨냥할 때만 용감하고 내부 문제에는 침묵하는 조직이 돼서는 안 됩니다. 경찰 역시 권한이 커진 만큼 수사 과정과 불송치 판단을 더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세 기관이 서로의 실패를 감추는 삼각동맹이 아니라 서로의 오류를 드러내는 견제 구조가 돼야 합니다. 새 제도가 출범하는 날이 개혁의 결승선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날부터 진짜 시험이 시작됩니다. 누가 중수청의 수장이 되는지, 기존 수사 인력이 어디로 이동하는지, 공소청의 보완 수사 요구가 얼마나 구체적으로 기록되는지, 피해자의 이해 신청이 며칠 안에 처리되는지, 소국 행정과 태업이 발견됐을 때 실제 징계가 이루어지는지를 봐야 합니다. 이 숫자와 기록이 쌓여야 개혁의 성공을 말할 수 있습니다. 법률의 이름보다 현장의 처리 시간이 더 정직한 평가표입니다. 검찰개혁을 무너뜨리려는 가장 쉬운 방법은 법을 당장 되돌리는 것이 아닙니다. 새 제도가 실패하도록 방치한 뒤 역시 검찰이 필요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개혁을 망치는 가장 빠른 방법은 모든 비판을 기득권의 저항이라고 몰아붙이는 것입니다. 문제를 지적하는 피해자와 시민의 목소리를 듣지 않으면 새 제도도 옛 제도와 같은 오만에 빠집니다. 개혁은 비판을 견디면서 더 정교해질 때 살아남습니다. 우리는 이제 검찰이라는 이름이 사라지는 장면만 볼 것이 아니라 권력이 어디로 이동하는지를 봐야 합니다. 수사권이 중수청과 경찰로 옮겨갔다면 그곳에 어떤 감시가 따라가는지, 공소청의 요구권이 남는다면 그것이 직접 수사 지휘로 변하지 않는지, 피해자 보호를 말한다면 실제로 피해자가 이용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권력은 이름표보다 통로를 따라 움직입니다. 통로를 보지 않고 이름표만 바꾸면 어느 날 같은 권력이 다른 문패를 달고 돌아올 수 있습니다. 검찰이라는 이름을 없애는데 성공한 뒤에도 우리는 권력이 다른 이름으로 되살아나는 것까지 막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피해자 보호와 수사기소 분리를 동시에 지키기 위해 어떤 장치가 가장 먼저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십시오.